산시씨, 다들 최근에 이 기사 봤어요? 저 이거 보고 너무 소름 돋았잖아. 우리나라가 챗 GPT 같은 생성형 AI가 전 세계 사용률 1위래. 1위 어허. 전 세계에서. 무려 1,700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3명 중 1명이 매일같이 AI한테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야. 아니 잠시만, 우린 셋 다 하잖아.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 확산 속도도 다른 나라를 다 제치고 압도적 1위라는 거야. 아니 근데 우리도 응, 마감 줄이려고 AI 자주 쓰잖아. 응. 사실 그 대한민국이 이런 그 신기술 경쟁 뭐 그런 거에 도입하는 게 되게 빠르긴 한 것 같거든. 사실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고 또 발전적이니까 좋지 않나. 아니 난 근데 진짜 이게 있는 게 사실 훨씬 작업 속도도 빨라지고, 우리도 지금 이거 준비할 때도 되게 이것저것 많이 썼으니까. 맞아. 당장 우리 작업 시간도 확 줄여주니까 진짜 혁신적이지. 저도 못 믿어서 안 쓰다가 필수 과목이 아닌 과제에 처음 써보고 와, 이거 진짜 혁신이다 싶어서 이것저것 써보다가 최근에 한 기사 보고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뭐지? 많은 기업들이 AI를 빠르게 도입하고 여러 상품들과 서비스가 생겼잖아요. 다들 불편한 거 있죠. 불편한 거? 음, 개불편하지. 가끔 이제 말을 못 알아먹으면 불편하지. 상담원 AI는 솔직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음, 왜냐면 다른 사람들 그것 때문에 그 감정 노동 때문에 크게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뭐라 하는 분들도 있거든. 근데 맞아. 나는 솔직히 이제 대화 주고받는 거는 사실 정해진 대로 입력만 하면 되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괜찮은데, 이제 광고나 약간 어. 게임이나 그런 거 있잖아. 아니면 진짜 막 그 브랜드 홍보 광고 같은 데서 AI 쓰는데 너무 불쾌한 골짜기 티가 많이 나가지고 아, 아, 좀 불쾌한 보기에 거. 불편하더라고. 아까 산씨가 이야기한 콜센터 업계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얼마 전에 기업들이 인건비를 줄이고 일을 편하게 해주겠다면서 AI 콜센터를 엄청 도입했잖아요. 많이 했지. 요즘엔 거의 다 AI가 전화하잖아. 그러니까. 아 그치. 그런데 실제로 콜센터 3당사분들을 조사해보니까 무려 66%가 AI 때문에 근무 여건이 훨씬 지옥이 됐다고 답했어요. 진짜로? 엥? 왜 안 좋아졌지? 오히려 좋아진 줄 알았는데. 그니까. 그치, 이상하지? 생각해보면 산씨 말대로 흘러가야 되는 게 맞지. 근데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AI가 맥락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빙빙 늘어놓는 경험 다들 해보셨죠? 뺑뺑이에 돌던 고객이 극도의 분노한 상태로 인간 상담사한테 결국 연결됩니다. 다른 소리라니까. 근데 연결되자마자 온갖 쌍욕과 화풀이를 다 인간이 뒤집어 쓰는 거죠. 결국 AI로 인한 불편이 상담사분들에게 더 끔찍한 감정 노동으로 해결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또 이제 상담사 잘못이 되는 거니까. 그치. 너무한데? 와, 슬프다. 이건 생각지 못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아직 기술이 부족해서 생기는 단순한 과도기적 문제일까요? 과도기 맞다고 생각하는 게 AI 성능이 좋아지면 어지간한 상담사를 대체할 수준이 될 수 있을 거란 말이지. 그쯤 되면은 이런 게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인 거고, 이러한 문제는 철저한 의도된 구조라는 것이죠. 아 진짜로? 뭐지? 메리엘 그레이라는 학자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을 보면 이 상황을 고스트 워크, 유령 노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아, 유령 모스트? 너무 고생한데? 약간 영화 제목 같다. 그러니까 거대한 기술, 혁신 뒤에 사람을 꽁꽁 숨겨놓고 마치 큰 기업이 만든 완벽한 기계가 완벽하게 혼자 작동하는 척 환상을 만든 거죠. 아, 대표적인 사례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픈 AI의 챗 GPT의 가치가 지금 수십조 원이죠. 근데 이 AI가 폭력적이거나 끔찍한 대답을 안 하도록 안전장치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것도 AI로 검사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AI를 상대하는 AI를 만드는 거죠. AI를 컨펌하는 그러니까, AI를 만들어서 너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니까 약간 법 같은 거 이제 언어 관련된 제정된 법들 이제 참고시켜가지고. 네, 부분 점수 드릴게요. AI에게 윤리나 법률 같은 규칙을 입력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AI는 규칙을 알려준다고 스스로 나쁜 말을 걸러내진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짰을까요? 실리콘밸리의 천재들이 멋진 코드를 짜서? 아니죠.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하청 노동자들에게 시급 2달러, 현재 원화로 2,600원도 안 되는 돈을 쥐어주고 하루에 9시간 동안 고문, 아동학대, 살인, 강간 같은 끔찍한 텍스트만 수백 개씩 읽게 했다는 거야.
그런 거를 시키는 거 아니야. AI 검사를 하라고. 그치. 텍스트를. 노동 착취네 완전. 아 지금 실화야? 결국에는 이 노동자들은 끔찍한 환영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줄퇴사를 했습니다. 아 인간이 AI 가- 읽고 나서 이건 심하다라고 판단한 거구나. 얘가 괜히 똑똑한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노동력을 좀 싸게 고용해가지고 했네. 근데 생각해보면 원래 그 글로벌 기업들이 개발도상국 노동력을 착취해가지고 이 단가 낮추는 거, 그러니까 불등가 교환이라고 하지. 이런 게 사실 하루 이틀 일어난 게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AI를 떠나서 그간 원래 계속 있어왔던 일이라. 사실 이제 AI도 과거의 그런 구조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AI가 발전한다고 인간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된 느낌인데? 정확해. 과거 식민지 시대의 억압이 사라진 건 맞지만 지금 그 자리에 세련된 불등가 교환이 차지했죠. 겉으로는 혁신과 능력주의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가장 약하고 법에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비용과 위험을 전부 외주화시킨 겁니다. 소수 인간들을 힘들게 하는 맞아. 무섭네. 이런 식이면 좀 뭔가 고쳐야 될 필요가 있네. 다들 공감되는 일화 있어? 썰로만 들었던 건데 이제 비슷한 사례로 가난한 그 국가의 어린이들을 고용해가지고 신발이나 뭐 의류 같은 브랜드, 심지어 되게 누구나 알 법한 브랜드에서 노동 착취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그 전태일 열사가 희생을 했을 때 당시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가장 많이 터졌잖아. 이제 그 아직 사춘기를 겪고 있는 어린 소녀들을 강제로 노동력에 동원을 해서 이 재봉 관련된 일을 시켜가지고 그걸 보고 전태일 열사가 분노를 했다는 그 역사적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기업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AI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해서 효율을 냈다라고 자랑합니다만 진실은 AI가 인간을 대체한 게 아니라 가장 값싼 인간의 피와 땀으로 AI의 구멍을 땜질하고 있었던 거죠. 콜센터 담당사분들과 고객의 불편, 케냐 노동자들이 $2에 감당해야 했던 그 끔찍한 트라우마. 이게 참 어렵죠. 산시위씨, 이게 과연 우리랑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일까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사실 비슷한 환경이었어. 그니까 그 막 그 일하러 보내고 외국 보내고 그런 거 있잖아. 맞아. 우리가 그때는 이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값싼 노동력이었던 거지. 맞아. 생각해보면 처음 챗GPT나 미드전이 나왔을 때 다들 내가 대체되고 저작권은 어떡하냐면서 좀 난리가 났었잖아요. 아 그치. 특히 이제 예술 업계에서 그런 게 되게 두드러지게 나타났지. 왜냐면 우린 대학생인데도 우리한테도 그 논란이 됐었잖아. 그 이야기가. 그림 공부 자체가 의미가 있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일자리가 걸려있는 이야기니까. 아 그치. 특히 요즘은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이 한창 두드러지다가 AI 쓰는 게 워낙 편한 점들이 많다 보니까 뭔가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또 뭐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냥 편의성이랑 또 재밌는 것들도 많고 하니까 흐린눈하고 그냥 모른 척 넘어가는 분위기가 좀 생긴 것 같아. 이제 우리의 일상 속에 이게 너무 많이 자리 잡았잖아. AI를 활용한 밈도 많아졌고 like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같은 맞아. 당장 내일 마감이 급하니까요. 과제도 그냥 안 하고. 하기도 하고. 산이 형은 그냥 안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약간 그냥 안 떼고 해버리면 내가 뭐가. 하지만 우리가 지금 흐린 눈 하는 사이 세상의 룰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경제학자 야니스 바루파키스는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 테크노 봉건주의라고 불렀어요. 봉건제도가 돌아왔다. 확실히 테크노로는 자본주의는 끝났고 거대 플랫폼을 소유한 빅테크 기업들이 새로운 영주가 됐다는 거죠. 과거 영국 귀족들이 평민들의 숲을 빼앗았던 인클루전 운동 아시나요? 인클루전도 처음 들어본다. 자세히 설명해 줄래? 비유하자면 현재의 유튜버, 아티스트들이 밤새워서 그리고 써서 인터넷이라는 공유지에 올렸잖아. 그렇게 올린 수십억 개의 창작물들을 영주들이 AI 학습이라는 명목으로 허락도 없이 싹 긁어가가지고 자기네들 사유재산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지. 와 진짜 진짜로 내가 데뷔하려고 포트폴리오 사이트에 열심히 올린 그 그림들은 그러면 결국 나한테 한 푼도 안 주고 기업들만 그냥 배불리 먹여주는 그런 거가 된다는 거야? 맞아. 그니까 그러니까 난 이게 억울해서 그래. 맞아요. 너무 맞아요, 산씨. 우린 지금 대가 없이 영지의 데이터를 바치는 디지털 농노로 전락한 거죠. 그럼 나는
그 AI들한테 내 그림을 갖다 바치는 그냥 일반 시민이 된 거야? 농노. AI를 소유하고 있는 애들이 진짜 권력자이고 영주가 되는 거네. 오히려 그렇지. 그 사람들이 예술가로 불리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 맞아. 무섭네. 그래서 참다 못한 작가들이 일어났습니다. 유명 만화가 어른이 되기엔 글렀어의 사라 안데르센을 비롯한 작가들이 스테빌리티 AI, 미드저니 등을 상대로 역사적인 소송을 걸었어요. 너희 프로그램 안에 우리 원본 이미지 압축 복제물이 들어있으니 이건 명백한 도둑질이다 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 소송을 걸었구나. 시험 기간에 남의 거 베껴도 지식 도둑질이잖아. 그치. 아니 근데 약간 듣다 보니까 이게 묘하게 방골 기질이 올라오는데 지금. 아니 솔직히 이 이미지들이 이 인터넷 안에 이미지들이 얼마나 많겠어. 거의 무슨 50억 장은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 원본으로 다 이렇게 데이터 파일을 다 갖고 있을까 AI들이? 그냥 인간이 학습하는 거랑 비슷하게 그 화풍이나 개념만 한번 이렇게 쓱 봐서 스터디하듯이 학습하듯이 그냥 갖고 있는 그런 거 아니야? 아, 사실 작가들도 더 유명한 작가들 거를 어느 정도 트레이드 할 때도 있으니까 그래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이 하는 원리랑 비슷한 건데 크게 다르지 어떻게 않다. 보면 내가 AI 편을 들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빠져나갈까 봐 그래. 이 회색지들 AI 쪽에서. 야, 너 무슨 뭐 구글에 입사하고 싶어? 뭐 그래 갑자기. 맞아요. 기업들이 노린 게 정확히 그 공정 이용 프레임이거든요. PC가 말한. 우리는 영감을 얻었을 뿐이다. 근데 이 말에 되게 생각거리가 많지 않아요? 아, 영감이란 말로 대체가 됐구나. 그치. 반론의 여지가 많긴 하지. 그러니까 저렇게 말하니까 은근히 합리화가 되는 것 같기도 그런데 하고. 최근에 발표된 과학 논문들이 이들의 주장을 완벽히 박살냈습니다. 자, 이 자료를 보시면 기업들이 말하는 학습은 인간의 영감이 아니라 짜란! 금융범죄인 돈 세탁과 똑같은 데이터 세탁이었습니다. 정상적인 학습인 척 중간에 데이터를 거치지만 결국에는 원본 정답을 은밀하게 빼돌리는 구조라는 게 증명됐어요. 특히 작가들이 가장 분노하는 지점이 이거잖아요. 프롬프트에 땡땡땡 작가 스타일로 그려줘 라고 치면 원본이랑 똑같은 게 툭 튀어나오는 거. 논문은 바로 이 작가 이름 같은 고유 라벨이 주어지면 AI가 개념을 응용하는 게 아니라 원본을 토해내는 암기율이 폭발한다는 것을 증명해냈어요. 아, 그러면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그 의견이 맞는 거구나. 맞아요. 5만 장 이미지 중 무려 65% 이상을 원본과 똑같이 복제해냈죠. 미쳤죠? 인간의 영감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압축 복제기라는 게 과학적으로 들통이 난 거지. 이것 때문에 개성 있는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는데. 이거 한때 진짜 유명했을 때는 거의 모든 사람이 내 카톡 프로필이 그거였어. 다 지불이었어 진짜. 나도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속상한 면이 있었는데 어느 날 휘 프로필에 보니까 지불이가 돼 있더라고. 진짜? 중이야. 이거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피야 진짜 그랬어? 아닙니다. 너 정말 너 홍대병이잖아. 너 지금 홍대병 탈락이야. 아 여기서 이렇게 나를 완전 친 AI파로 만들어. 약간 아, 근데 뭐 가족들 사진 뭐 보긴 좋았어요 저는. 저도 보기 좋았어요. 그런 적이 없는데 65%면 그냥 거의 가져온 거라고 보면 돼. 진짜 도용 그 자체네. 들통이 나버렸어 그냥. 진짜 인터넷 복사기인 거야. 제럴 레이너라는 철학자는 이 현상을 지능 메아리 현상, 인텔리전스 에코 일루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지능 메아리. 지능 메아리. 오. 좀 흥미롭긴 한데 좀 풀어주세요. 우리가 프롬프트에 답을 내놓는 AI를 보면서 와, 얘 진짜 생각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을 하잖아요. 이에 그것은 AI가 지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이미 인터넷에다가 뼈 빠지게 써놓은 수백만 개의 글들을 그냥 앵무새처럼 메아리치고 있는 것뿐이다 라는 것이죠. 아니, 약간 이런 거네.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가 연결돼 있는 심심이 같은 거네. 맞지? 그런 심심이도 결국에 우리가 이제 해놓은 답을 남들이 이제 보게 해놓은 건데 자아가 있는 게 아니라 자아를 연기하고 있는 거지. 지능이 있든 없든 내 그림을 똑같이 베껴서 찍어내면 우리 그림 있잖아.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다 대체되는 거 아니야? 아, 이게 너무 좀 무기력감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입법비로서 그러니까 산이 형 지금 벌써 의욕 상실했잖아. 가만히 냅둬도 잘 안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그럴 것 같죠. 근데 여기서 최고의 반전이 등장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파업하면 쟤네도 같이 멸망해요. 근데 최근에 네이처지에 실린 아주 충격적인 논문이 있는데요. 바로 모델 붕괴, 모델 콜랩스 현상이 일어납니다. 모델 붕괴 아시나요? 이것도- 모델이 붕괴되는 거겠죠? 좀 그건 그냥 읽은 거잖아요. 그건 나도 읽을 수 있어 휘야.
설명해주자면 AI가 만든 데이터로 다음 세대 AI를 학습시키잖아요. 그럼 발생 확률이 낮은 독창적인 정보, 그러니까 분포의 꼬리 부분들이 다 잘려나가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변수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성의 영역에 있는 것들이 어지간하면 잘려나가는 거야. 맞아. 간소화가 되는구나. 맞아요. 나의 색깔, 인간적인 색깔이 빠지니까. 그니까. 그러면 몇 세대 못 가서 기계하고 똑같은 결과물만 내다가 시스템 전체가 돌이킬 수 없이 붕괴해버리는 현상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약간 예술가들이 빠지면 오히려 AI도 더 이상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가 없는 그게 된다. 맞아요. 약간 이런 말을 하고 싶네요. AI는 변수에 익숙하지 않다. 이런 변수를 만들어내는 거 우리의 아 역할. 근데 그건 맞는 것 같긴 한 게 인간들은 잘 못 그렸을 때 오히려 그게 색깔이 될 수 있잖아. 그치. 그게 더 그 작가의 매력이 될 수 있는 건데 AI는 무조건 완벽하게 그려야 되니까. 그런 거를 AI만 이렇게 계속 뺑뺑이 돌리면은 아마 다 비슷비슷해질 수밖에 없다 이거구나. 맞아요. 오케이. 결코 AI는 우리를 대체할 독립적인 생명체가 아닙니다. 산씨나 휘씨 같은 글작가, 그림작가, 펜을 잡고 며칠 밤을 세워서 찢고 고쳐가며 만들어낸 오리지널 데이터가 계속해서 공급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기생적 구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피땀 눈물과 시행착오 없이는 단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이 거대한 영주, 기업들은 왜 우리에게 단 한 푼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젠 데이터가 가장 큰 가치인 건데. 왜 안 그럴까? 대중의 순진한 기대와 낙관론을 좀 대변하고 싶어서 이 문제점이 확실해졌으니까 법을 고치든 데이터의 어떤 값을 원작자한테 돈을 주든 그러니까 무단 학습을 통제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치, 그렇게 뭔가 법이 잘 제정이 되고 우리가 돈도 받을 수 있으면 사실 AI는 긍정적인 부분만 남게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같이 발전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정상적인 세상이라면 그렇게 흘러가는 게 상식이죠. 근데 우리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기술을 통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애초에 이 기술이 발전하는 진짜 목적이 우리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너무 음모론 같다. 무서워. 아니야. 나 설레.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먼이나 데런 에머스글루 같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불평등과 착취는 기술이 너무 뛰어나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권력을 준 기술 엘리트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택한 결과라는 거예요. 자본가들이 개인의 무능의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약간 좀 말이 너무 어렵게 설명하셔가지고 내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와닿지가 않아요.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좋아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와닿지 않는다면 SF 소설가 테드 창의 기막힌 비유 하나 들어볼게요. 테드 창은 AI를 디지털 맥킨지라고 불렀어요. 맥킨지? 맥킨지가 뭐냐?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경영 컨설팅 회사예요. 보통 기업의 임원들이 이 회사를 언제 고용하냐면 자기네 회사 주가와 보너스를 올리려고 직원을 대량 해고하고 싶을 때 불러요. 대량 해고도 하고. 임원들이 직접 자르면 욕먹으니까 비싼 돈 주고 컨설트를 불러서 얘네가 분석해보더니 잘이라고 하네요 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총알바지로 쓰는 거죠. 나쁘다. 아... 저기 직원들도 다 목숨 걸고 하는 건데. 그니까요. 테드 창은 지금 AI가 맥킨지와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해요. 지금 기업들은 AI가 인간의 창의성을 보완하는 쪽으로 투자하고 있지 않아요. 오로지 인건비를 깎기 위해 인간을 어떻게 대체해야 할까에만 혈안이 돼 있죠. 인간의 인건비를 안 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문제가 생기거나 누군가가 일자리를 잃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알고리즘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러면은 AI는 중립적인 기술이 아니네. 철저하게 노동자를 희생시켜서 자본자의 배를 불리기 위해 쓰는 거네. 그쵸. 현재에 와서는 그렇게 된 거죠. 아니 근데 경영진들은 그렇게 돈에 미쳐가지고 한다고 해도 오픈 AI 같이 실제 AI 만드는 그 천재 개발자들 있잖아. 그치. 그쪽은 이 알고리즘 자체가 이상해지지 않도록 이걸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들의 계획을. 이거를 막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안정장치를 만들고 약간 대응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저도 딱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실리콘밸리에 모인 세계 최고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선을 넘으려고 하면 알아서 브레이크 밟아주겠지 하면서. 그런데 휘씨, 지금 이 브레이크를 잡고 있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폭주기관차에서 비상탈출을 하고 있어요. 그 서울열차. 네, 설국열차에서 비상탈출을 하고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무책임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제일 높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빠지고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제일 앞장서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야. 이 나라의 윗대가리들이 아니 위에서 시키지 않냐. 아니
비교적 최근에 챗 GPT에서 만든 오픈 AI에서 엄청난 줄퇴사 사태가 벌어졌어요. 아 진짜로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도. 그것도 그냥 평범한 직원이 나간 게 아니라 오픈 AI의 수석 과학자이자 공동 창립자인 일리아스 츠케버를 비롯해 AI가 인류를 위협하지 못하게 통제하는 가장 핵심 부서인 초정렬팀을 이끌던 얀 레이크가 동시에 회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근데 전 좀 신기했던 게 네, AI가 인류를 위협하지 못하게 통제하는 부서가 있었다는 게 그니까 맞아요. 좀 약간 영화 같은 느낌이다. 여기서 초정렬이란 말이 좀 납설죠? 그러니까 이름이 무슨 뜻이야 초정률이. 쉽게 말하자면 조만간 AI가 우리 인간보다 훨씬 똑똑해질 텐데 이때 초지능의 가치관을 인간의 생존과 윤리에 맞게 딱딱딱 정렬을 시켜서 우리 인간을 배신하지 않게 통제하는 연구를 뜻해요. 이런 안전을 책임지던 수장들은 왜 도망쳤을까요? 지금 이 시대의 어벤져스라고 불리면 되겠네. 근데 이런 안전을 책임지던 토니 스타크 같은 사람들이 왜 도망쳤을까? 수장들 다 긴장해야 돼. 샘 알트먼의 말에 따르면 AI의 잠재적 위험을 통제하는 것보다 많은 기업들이 남들보다 더 빨리 출시해서 돈을 버는 속도전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비유하면 지금 다른 어벤져스 멤버들은 다 이거 만들면 안 된다고 하는데 아니 지금 뭐 다들 뛰쳐내리고 있는데 사장은 엑셀 밟고 있는 꼴 아니야. 그니까요. 그런데 이 문제가 오픈 AI 한 회사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컴퓨터 과학계 노벨상이라 불리는 튜링상을 받은 AI의 대부 두 분이 계시거든요. 누군지 아시나요? 제프리 히튼 교수님과 요슈아. 아 벤지오 교수. 맞아요. 이분들이 전 세계를 향해 토니 지금- 스타크인가? 토니 스타크는 이 세계에 없어요. 없다고? 세계선을 찾아보세요. 어쨌든 이분들이 전 세계를 향해 피를 토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수야 벤지오 교수는 향후 10년 안에 초지능 기계가 독자적인 목표를 가지고 인간을 조종해서 인류의 실축적 위험을 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독립적인 감시 기관이 없으면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 된다고요. 더 소름 돋는 건 제프리 튼 교수의 행보예요. 이분은 이 말을 남기고 평생 몸담구었던 구글을 제발로 퇴사했습니다.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이 울트론의 무서움을 깨달아버려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못 이기겠다. 아 미쳐버린 거야? 오히려 이걸 내가 더 발전시키면 내 힘으로 발전시키면 이걸로 세상 멸망시킬 수도 있다. 나는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 인류를 위해서. 아 양심 선언. 근데 무슨- 비슷해요. 진짜? 비슷하다고 말하면 안 되나? 구글 소속에 있는 구글과 AI의 위험성을 자유롭게 비판할 수 없어서였어요. 히튼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들은 지금 멈출 수 없는 글로벌 경제에 갇혔고 조만간 가짜 이미지와 텍스트가 인터넷을 뒤덮어서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더 이상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알 수 없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요. 게다가 나쁜 의도를 가진 권력자가 이 기술을 쥐었을 때 막을 방법조차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공감이 되는 게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이 시대가 왔어. 그니까 뭔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 인스타 좀만 뒤져봐도 이게 AI인지 진짜인지 알 수 없는 영상들이 많으니까 그니까. 막 강아지가 춤도 추고 그러더라고. 휘야, 응? 이것만 있으면 우리 세계 정복 가능해. 그니까. 꿈 아니, 아니야. 이걸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꿈 아니야. 진짜야. 나 무서워 형. 맞아요. 우리가 이 윗대가리들 먹을 수 있다고 휘야. 우린 왕이 될 거야 휘야. 저런 야망가들이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얘기긴 해요 이건. 맞아요. 우리가 말이 영주지. 사실 우리는 농노가 되는 입장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가능성이 아니고 맞죠 그게. 너무 꿈이 커요 둘 다. 그토록 우리가 믿었던 천재들조차 이 기술이 어디로 튈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탐욕의 브레이크가 부셔져 버렸으니까요. 결국 이 폭주하는 열차가 제일 먼저 덮칠 곳은 어딜까요? 네, 바로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의 일자리와 생계입니다. 거의 그냥 핸들이 고장난 에이톤 트럭이네. 아 근데 진짜 이렇게까지 자세히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더 절망적인 것 같아. 이거를 맞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없을까? 나도 사실 좀 조사를 해봤거든. 근데 이제 아까 계속 언급됐던 샘 알트먼 씨가 기본소득 정책에 관한 발언을 한 적이 있어. UBI라고 하면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AI가 만약 노동을 다 대체하는 시기가 온다면 걔네들이 직접 이 경제력을 창출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데이터를 제공하는 우리 같은 예술가나 그런 사람들이 이 AI 기업에 매달 꼬박꼬박 현금을 받으면서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보장을 해주겠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사실 아까 그 정책이 만약 실현이 된다면 우리가 만약 피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그게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면서
지망생 같은 우리 입장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돈도 받고 창작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뭔가 돈 되는 작품 말고 좀 더 작품성에 집중도 할 수 있고 오히려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해가지고. 맞아요. 매달 $1000씩 아무 조건 없이 돈이 꽂히니까 사람들이 생계의 걱정이 벗어나서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 미래에 위한 교육, 건강을 위한 투자를 시작했죠. 지망생 입장에서는 당장 투자를 안 뛰고 그림만 그릴 수 있다니까 이보다 완벽한 유토피아가 어디 있겠어요. 그치. 심지어 우리 지금 다 이 지망생 하면서 알바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아? 맞아요. 아니 그런데 휘야, 그렇게 돈을 받게 되면 정말 우리 삶이 주체적으로 나아질 수 있을까? 아니면 더 AI의 농노가 될까? 그걸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다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고 편해지면은 굳이 이런 가치를 만드는 거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좀 창작과 예술의 경계가 아닐 수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예술이 필요가 없는 세계가 되는 거 아니야? 본질적으로 인간이 그림이나 영화 거기에서 심장이 뛰는 이유는 뭘까? 감동을 받고 마음이 움직이고 어떨 때는 이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기도 하니까. 그치. 그럼 MIT 경제학자 교수이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다론 아세모글루는 빅테크가 말하는 이 기본소득이 고대 로마 제국의 빵과 서커스와 다를 게 없다고 꼬집었어요. 어떤 의미지? 아 이게 과거 로마 황제들이 네. 백성이 정치나 불평등에 불만을 갖지 못하게 무료로 빵을 주고 콜로세움에서 서커스를 보여주면서 이제 정치적인 거에 관심을 끄게 만든 그런 정책이야. 아, 유흥거리가 생기면은 그거 자체가 환상이었으니까. 약간 영화처럼 이슈를 막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 그런 맞죠, 느낌. 맞죠. 휘씨가 말씀하신 게 정확해요. 에스모글루 교수는 경고합니다. 기본소득은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일자리를 빼앗고 거대한 부를 독점한 기술 권력자들이 사람의 불만을 진정시키고 폭동을 막기 위해 떨어뜨려주는 부스러기일 뿐이라고요. 근데 어쨌든 정부에서 빵이나 돈을 준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이 서민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우리가 어제 바뀌지 않을 거라면은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 생각해보면 그냥 편하게 살면 안 되나?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하지? BTS 콘서트 공짜로 보내준다는데 너무 좋지? 나도 가고 싶다. 하지만 이런 무서운 함정에 빠지면 안 되겠죠. 편하게 주는 것만 받아먹다 보면 결국 집중하고 사유하는 힘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최근 세대별 집중력 시간을 비교한 분석표를 보면 상황이 심각합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집중력이 20초, 젠지 세대가 8초인데 반해 알파 세대는 단 3초로 크게 짧아졌어요. 게다가 알파 세대는 AI 네이티브 세대잖아요. 긴 텍스트나 호흡이 긴 영상보다는 밈과 쇼폼을 통해서만 세상을 탐색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들이 단순히 수동적인 관람객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AI 대화나 필터, 아바타 같은 것을 통해서 스스로의 컨텐츠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주도성이 철저히 통제된 그 시스템 안에서만 작동한다는 거예요. 슬로우 푸드는 없고 패스트푸드 같은 AI 필터와 아바타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라는 착각만 소비하는 거죠. 그래, 아직까지는 인간이 그린 게 더 사랑을 받고 있지만 어느 순간 그것까지 대체 가능한 수준이 와버리면 그림을 그리는 그 반응 자체가 안 올 수도 있긴 하겠네. 그러니까 나는 이 주제가 가장 우리 그림 그리는 사람들한테 공감이 되는 주제인 것 같아. 그럼 진짜 AI가 만든 가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나는 얼마 전에 그림상 같은 거 보다가 되게 감동적인 그림이 있는 거야. 근데 그게 AI가 그렸다는 거야. AI가. 뭐야? 그래서 기계가 인간의 감정까지 건드릴 수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 같은 인간들은 굳이 펜을 잡을 일이 없을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나도 솔직히 말하면은 위기감이 느껴져서.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음모론이 아닌 게 실제로 우리가 소비하는 컨텐츠들이 점점 AI로 가능한 수준의 영역에서 사람들이 니즈를 하는 포인트들이 생기고 있어. 뭔가 뇌를 녹인다거나 맞아. 좀 불규칙해진다거나 그런 내가 좀 받은 감동은 가짜란 말이야. 산씨의 그 감동은요, 가짜가 아닙니다. 아 진짜요? 네. 다만 그 감동의 주체가 누구인지 헷갈리면 안 돼요. 주체라. 정기원 작가님의 칼럼을 보면 이 딜레마에 대한 기가 막힌 해답이 나옵니다. AI가 슬픔을 묘사할 때 걔네가 진짜 상처를 받고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을까요? 없죠. 그건 없죠. 아니지. 그냥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슬픔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붙어있던 색채, 선, 단어의 조합이 프롬프트에 맞게 확률적으로 재현해내는 것뿐이에요. AI는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는 구조, 형식을 조립한 거죠. 근데 왜 우리는 이걸 보고 눈물을 흘릴까요? 그야
그 감정을 완성하는 건 어쨌든 그 마지막에 당도하는 건 우리 인간의 감정이니까 그 주체는 우리고, 어떻게 보면 AI는 기술일 뿐이고 그거는 그냥 우리의 내면을 비춰주는 거울이자 촉매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하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도 봤거든. 음, 과거에 사진기 처음 발명됐을 때도 화가들이 되게 반대가 심했대. 맞아. 그렇지, 그렇지. 이제 회화의 시대 끝났다고. 이제 한 번 찍기를 1초 만에 완벽하게 복제를 해버리니까. 맞아요. 하지만 발터 벤야민의 말처럼 오히려 사진기 덕분에 미술은 눈에 보이는 걸 똑같이 베껴야 한다는 재현의 의무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는 추상화라는 위대한 예술이 탄생했죠. 오히려 한 단계 발전할 수도 있겠네. 왜냐면 우리가 실제로 그 환경에 가지 않아도 그걸 그려낼 수가 있으니까 우리한테 도움이 된 거지. 지금의 AI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의 결과물을 뚝딱 만들어주는 시대라면 우리의 결과물의 이면에 있는 경험, 시행착오, 그리고 독자와의 끈끈한 관계에 더 목숨을 걸면 됩니다. 그건 카피할 수 없는 우리만의 인간다움이니까요. 아니 근데 그렇게 뭔가 추상화와 같은 새로운 반향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건 낭만적인 생각일 뿐이고, 어쨌든 AI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생태계를 교란한다는 건 사실이잖아. 그럼 이거를 정신 승리를 넘어서서 진짜로 뭔가 할 수 있는 우리만의 행동 방침이 뭐가 있겠냐는 거지. 뭐 광화문 나가서 서버라도 부숴야 돼? 아니면 뭐 시위라도 해? 뭐 프로그램 다 삭제해버려야 돼? 나도 그러고 싶다. 하지만 무식하게 그럴 수가 없죠. 맹목적으로 기술을 거부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죠. SF 작가 테드 창은 우리에게 현대의 러다이트 운동을 하라고 말합니다. 과거 러다이트 운동을 하던 노동자들도 단순히 기계가 미워서 때려 부순 게 아니었어요. 기계 소유주가 정당하게 월급만 주면 기계로 운영을 하겠죠. 그들이 원했던 건 기계 파괴가 아니라 경제적 정의였던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스마트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내가 봤던 일화도 있어요. 지금 이미 실질적인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스포닝 알아요? 스포닝? 스포닝 AI 프로젝트가 우리가 내 작품은 AI에게 학습시키지 마라, 아웃 라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아니면 원작자에게 직접 라이센스를 지불하고 합법적인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도비 알죠 다. 네. 아 어도비 알지.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도 자사 스톡 이미지를 기여자들에게 AI 학습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했고, 훈련 금지, 도나 트레인 같은 꼬리표 달 수 있는 기술도 생겼고,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원하는 보상이 실제로 실행이 되고 있네. 네, 맞습니다. 우리가 AI를 쓰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당장 우리도 마감하려면 써야죠. 하지만 적어도 그 편리함 뒤에 누구의 피와 땀이 숨어있는지 똑똑히 알고 쓰는 사람이 되자 이겁니다. 내 그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출처가 투명한 모델들을 지지해주는 건 바람직하니까요. 저희의 이야기는 대충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쭉 얘기해보니까 두 분은 어떠세요? 소감 한번. 이 대본을 오늘 준비해 주신 게 보리 씨거든요. 보리 씨한테 정말 감사한 마음이 생겼고, 저도 이제 AI 사실 저는 두려워하진 않아요. 네. 그래가지고 크게 걱정하지 않았는데, 좀 체계적으로 좀 듣다 보니까 되게 새로운 것도 많았고. 네, 저도 확실히 조금 더 자세한 인사이트를 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게, AI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들이 뭔가 생계와 노동력 뭐 그런 것들이 빼앗긴다 이런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게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많지. 근데 저는 그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위에서 얘기한 디지털 봉건 제도라고 할까요? 네. 사실 AI가 가장 무서운 건 일자리를 빼앗는 수준을 넘어서서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특성 자체를 무력하게 바꾸는 그런 위기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아까 빵과 서커스처럼 이제 우리가 그냥 마치 마취된 사람처럼 스펀에 걸려버리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창작하지 않고 그냥 주는 대로 받는 대로 AI가 만든 것만 소비하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게 과연 그들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그 이념 싸움에 맞서서 AI를 파괴하는 쪽의 러다이트 운동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당연히 행해야 되는 창작과 또 연대와 뭐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한 그 이념 전쟁에 싸우는 것이 러다이트 운동, 새로운 러다이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휘씨의 의견이었고요. 저는 AI 지지합니다. 네. 물론 AI를 이용하는데 AI가 그쵸. 세상을 지배하게 됐을 때 가장 먼저 처단당할 인물이 바로 휘씨 같은. 자, 여기에서 이제 한마디 하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AI를
적응하기 이전에 밟혀가는 세대가 될 수 있다. AI에 맞아요. 의해 밟혀가고 다음 세대가 이제 AI를 주체적으로 쓰는 세대가 될 수도 있는데 맞죠. 뭐 아니면 이용 당하는 세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 밟혀가는 게 아니라 밟고 가는 세대가 된다면 여기서 AI를 휘 씨는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나? AI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AI 야 전 누가 아니에요. 주인인지 똑바로 하자. 내가 AI. 주인이야. 난 좋아. 난 고마워. 내가 네 주인이야. 새끼야. 좀 네. 재밌었어. 근데 이게 해보니까 확실히 저희 같은 창작적 지망생분들은 한 번쯤 들어서 절대 손해보지 않을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알아보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오늘 호스트를 맡은 정보리. 감성 희망 작가 산코. AI 초신봉자 휘. 네, 지금까지 야 작중이었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저도 갔다 하거든 챗GPT에. 맞아요. 그렇군요. 근데 심심이를 이용해요? 보통 챗GPT나 제미나이 이용하지 않아요? 아니, 심심이로 아 심심이로 이용한다. 아 난 잠깐- 심심이처럼 쓴다고. 네. 저 잘못 심심이는 안 써요. 이해해가지고. 그 정도로 아재는 아니에요. 보리 씨. 아니, 보리 씨. 전 좀 산씨가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홍대병이니까 아, 이거 안 니들이 쓰고 심심이 쓸까봐. 어떡하냐. 와 진짜 그 정도로 생각했다고. 우리 다른 사람 그 비효율이랑은 이유이랑은 홍대병이 비효율 아니에요? 앞으로 저도 이제 심심이 안 쓰고 GPT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오늘의 배움인가요? 아, 네, GPT가 좋다고 하니까.